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데이터를 속성에 따라 라벨링을 해야 해. 그런 후에 적절한 그래프를 선택해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자.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접 데이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데이터 어떻게 수집하는지, 또 빅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는지, 또 어떤 방법들이 현황에 있는지, 또 데이터를 시각화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데이터 한번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에서 우리가 정보를 뺄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윤곽과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요약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서류들을 층층이 쌓아놔서 우리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들 우리가 정보를 빼낼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각각의 자기의 전공 영역,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 그 내용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그 방법들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야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전달력 있게 재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만지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만지기 전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또 어떠한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정제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때도 우리가 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제해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떠한 특정한 그림을 내가 그린다면 우선은 무엇을 그릴까를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풍경화를 한번 그려볼까? 그럼 우선 구도를 하셔야 되겠죠? 구도를 어떻게 잡을까? 또 거기에 대한 밑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그리고서 색감은 또 어떻게 줄까? 이렇게 한 단계를 우리가 단계별로 가는 것처럼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어디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지? 그 데이터를 어떠한 속성을 끄집어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측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빼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단계가 데이터들의 첫 단계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듯이 야구 선수에 대한 이제 연봉 데이터들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 박스 안에. 자, 이거 이렇게 보셔서 이 데이터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에 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 연봉들에 대한 구간을 줬고요. 자, 이것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간에 들어있을까라고 해서 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가지면 여러분들은 정보를 알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박스는 어떻습니까? 데이터들이 그냥 있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본들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읽으세요 라고 밖에 전달을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니까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러죠? 최하위의 연봉도는 어느 정도고 최고의 연봉도는 어느 정도인데 대강 분포도는 이래 라고 우리가 설명이 무궁무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고 똑똑해져요. 자, 그리고 판단력이 더 있고요. 설득력이 더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도수 분포표를 눈으로 볼 때는 제가 막 머리에서 돌려서 해석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렸다고 보세요. 히스토그램을 그렸거든요. 와, 그럼 한눈에 그냥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관찰자가
어디가 제일 연봉이 많네? 라고 금방 깨닫게 되겠죠. 이게 데이터에 표현하는 방법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윤곽을 표로 나타내고 그 표로 가시화를 시킬 수 있는, 도식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프로 표현한다.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데이터 요약,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있는데 두 가지 비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의 막대 그래프는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김치찌개, 비빔밥, 돈가스. 이건 지금 2, 3변수예요. 이 항목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경우 또한 지금 제가 가지고 왔던 예제는 신입사원의 연봉이에요. 그러면 1,500만 이하, 2,000만 원, 2,500만 원 이하 이렇게 레인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딱딱 구분하게 떨어져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어떤 구간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차이를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가끔 우리가 모창을 한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모습을 그 흉내를 낸다는 경우 가끔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강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캐리커처라는 걸 가끔 보시죠. 인물이나 사회를 풍자하는 비평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익살스럽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람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왔던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딱 봤었을 때도 그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커리케이처를 보고 오바마라는 걸 연상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의 특징을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요약들은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분포도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번에 봤어요. 외도, 그 다음에 또 첨도 등등을 봤는데 데이터의 특성들도 분포도를 통해서도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웹 크롤링 같은 것들을 또 할 예정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비정형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의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텍스트, 그다음에 그래픽,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들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의 현상들이 이제는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 전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들을 정리하는지 한번 요약본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우리가 다루었던 데이터 특성까지 또 우리가 추출한다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에서 우리가 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모수가 등장하게 되겠죠. 모수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모집단의 정리를 한다. 모집단의 정리 요약을 한 것을 모수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장을 한 것이 표본입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고요. 표본 자료에서 표본에서 나타나는 통계량을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되겠죠. 통계량에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온 것이 예측과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기술 통계학에서는 표본 정보까지를 빼주고 모집단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은 추측 통계학에서 처리해주고, 그래서 통틀어서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기술 통계학에서부터 추측 통계학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는다면 어떨까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들을 뽑았을 때 속성들을 꼬집어내야 된다. 자, 사람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모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입니까? 직업, 성별, 교육 정도, 연봉, 직급, 직장 만족도, 통근 시간, 다양하게 사람들의 일어나는 사회 생활 속에서 속성들을 다양하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자, 자율주행을 만약에 다룬다면 어떻습니까? 도로 이러한 정보를 줄 수도 있겠고,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면 어떨까요? 차종, 연비, 가격, 색상, 구동 방식, 배기량,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의 데이터를 빼줄 수가 있겠죠. 아하, 또 이제 젊은 미혼자들은 결혼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하고 있게 되겠죠. 그럼 그 데이터도 가지고 와야 되죠. 결혼 정보 회사에서 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을까요? 나이, 직업, 키, 성격, 어느 출신, 또 배경 등등등을 또 조건을 또 우리가 또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또 우리가 뽑는다면 기준금리, 코스피 지수, 환율, 무역수지, 유가, 실업률 등등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들의 속성을 끄집어내는 방법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데이터 종류 한번 볼까요?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었고요. 이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들의 속성과 종류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 알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터들 이제 각각의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질적 속성, 하나는 양적 속성. 여기는요, 질은요, 우리가 개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것을 아래로 보시면 명목과 서열이 나옵니다. 명목은요, 예를 들어서 어떨까요? 아까 각각의 제목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남녀, 그렇죠? 주거 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기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서열 척도는 어떨까요? 자, 줄을 세우는 거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서열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정성적인 성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색깔, 직업, 제품의 선호도, 학력, 지역, 취미, 능력 이런 것들은 어때 수치적인 게 아니죠. 근데 양적 속성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요, 정량적인 건 어떻게 소득의 금액, 나이, 키, 매출액, 판매량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들 우리 양적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우리가 또 나눕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또 이산형이 있고요, 연속형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형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수 몇 명? 4명, 3명, 2명 이렇게 나누고 불량품 몇 개? 하나, 둘, 셋. 요거는 똑똑똑 떨어져서 이산형의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속형이 있어요. 키 몇이에요? 그럼 173.5예요? 170이에요? 연봉은 얼마예요? 3,24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구체적으로 랜덤한 숫자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속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는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누는데 질적 속성과 양적 속성에서 유형들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목 척도입니다. 관찰 단위에서 속성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죠. 귀하의 성별은 어떻습니까? 남자 1, 여자 2. 그 다음에 귀하의 회사 규모는 어떻습니까? 대규모, 중견기업, 그 다음에 소규모. 이렇게 되면 또 1, 2, 3.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인간관계, 이렇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명목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호를 주었지만 번호가
숫자가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손흥민 선수가 7번을 달았다. 그럼 7번이 뭐 우리가 숫자에 7번에서 뭐 더하기를 할까요? 아니죠. 어떤 의미에 대한 글자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은 명목척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서열척도 볼까요? 자, 기화의 직위는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원은 4, 대리는 3, 뭐 가장은 2, 부장은 1. 자, 이 서열들에서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기화의 업무 능력은 그러면 우수, 보통, 미흡 이것도 지금 순서가 있죠. 기화의 직무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서열은 알 수가 있지요. 허나 이러한 부분은 숫자의 개념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지는 않죠. 우리가 뭐 KTX, 뭐 SRT 탔을 때 좌석의 등급 우리가 선택하지요. 거기서도 뭐 번호로 줄 수 있지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것도 우리가 말한 서열 척도에 해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매출액의 순위 그러면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얘기하죠. 뭐 신라면, 뭐 육개장면, 뭐 등등등 나왔을 때 순위가 주어졌던 것은 서열 척도로 우리가 구성한다는 것들. 하지만 이 의미는 글자일 뿐이지 숫자로 나타내는 글자일 뿐이지 어떠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등간 척도 잠깐 보실까요? 등간 척도는 귀하의 상사의 뭐 신뢰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전혀 아님부터 시작해서 매우 신뢰함 해서 1, 2, 3, 4, 5 이렇게 등간으로 그 구분을 하죠. 인터벌을 주고 있죠. 이제 이러한 경우도 등간 척도를 우리가 데이터 종류 중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율 척도 보실까요? 기하의 가족 수는 하면은 해당하는 거에 숫자에 해당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결국은 등간 척도가 갖는 특성에서 추가적으로 측정값 사이에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봤고요. 이제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일반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뭐 가지고 와서 있는 서류를 그냥 엑셀에 집어넣으면 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등장하는 것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대되는 부분, 또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패러다임이 너무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PC 세대에서 모든 데이터들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드라이브에다가 올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구글, 뭐 네이버, 뭐 유튜브 이런 부분이 이제 인터넷 시대에 이제 발전하게 되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에서부터 등장한 게 이제 모바일로 이제 등장을 하네요. 모바일이 이제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제 패러다임은 뭐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기업들이 뭐 애플, 페이스북 등등, 뭐 트위터, 또 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대가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이제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러면 이제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됐고 또 우리가 모든 스마트를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시대가 되니까 데이터들은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빅데이터 살펴봤을 때 3V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가 데이터의 생성 속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 뭐 볼륨과 버라이어티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속도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확실하게 왜 이게 빅데이터야라는 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어요. 실시간에 가장 가깝게 생산할 수 있는 거, 실시간에 가장 가깝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실시간에 가까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다음에는 이게 볼륨인데요. 양이에요. 내 PC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수십 테라바이트, 뭐 테타바이트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등장했던 뭐 챗GPT에서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AI 생성기, 그 다음에 MS에서 등장했던 우리가 뭐 데이터나 뭐 서류 다 처리를 해주는 것들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양성 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정형, 반정형, 비정형.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살펴봤죠.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관계형 데이터에 비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듯이 SV라고 했죠. C는 뭡니까? 컴마예요. S는 separate예요. 그 다음에 V는 value예요. 자, 요 예제를 뒤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반정형. HTML, 우리가 이제 웹 크롤링은 이제 HTML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여기서 사용했던 것들, 또 JSON 등의 형태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제 보실 겁니다. 비정형은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뭐 음성, 동영상, 뭐 이미지 등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다양한데 어디서 갖고 올 거야? 공공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데이터들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이슨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도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엑셀 파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이죠. CSV를 보실까요? 어떤 데이터입니까? 데이터들 이렇게 봤더니 아까 엑셀은 다 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칸이 없어요. 단지 뭐로 구분한다고요? 칸마로 구분합니다. 이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약속했습니다. 칸이 아니라 나는 점으로 할 거야. 컴마로 할 거야. 그래서 컴마 separate value 형식으로 갖췄어. 이것은 정형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자, 반정형 데이터 볼까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유사하게 좀 전과 다른 형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JSON 데이터 이렇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의 차이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웹 크롤링은 보통 정형 데이터로 되어 있지 않아요. HTML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정형 데이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할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공지능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데이터 라벨링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반정형을 갖고 왔으면 이미지를 갖고 왔으면 거기에 라벨링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라벨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숨은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한번 보실까요?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들을 식별하고 수집하고 정제하는데 80% 데이터 관련된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식별을 하는 건 어떻게 식별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80%가 빅데이터의 모든 시간을 소요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처리를 하는 거. 알고리즘을 정리하는 게 20%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공지능을 구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 볼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 라벨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제된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고요. 거기서 어떻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분석 요인을 도출을 하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분류를 하든지 예측을 하든지 결과값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결과가 좋았을 때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자,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신규 데이터가 있어요. 이미 내가 답을 알고 있는 신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있고요. 답을 모르는 신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규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그 모델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 나온 결과값이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거기에서 신뢰도 몇 프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실습에서 다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들 한번 볼까요? 원천 데이터 가지고 옵니다. 이제 뭐 영상, 음성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DB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집을 하고 정제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거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해야 돼요.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없는 데이터가 있나? 뭐 빠진 데이터가 있나?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말한 걸 클린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그 다음에 실효적인 거, 가치가 있나 그걸 다 점검을 한 다음에 데이터셋을 완벽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된 다음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DB 구축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학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데이터야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7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훈련용은 한 6만 개고요. 인공지능 평가용은 한 1만 개가 있어서 대부분이 거의 이제 8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제 우리 실습에서 좀 다양한 걸 다룰 텐데요. 구글의 뭐 티처블 머신에서 뭐 사람이 입은 옷이나 뭐 짧은 옷인지 구분을 하는 거.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하는 거. 이제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실습에서 한번 다루어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들의 이제 이미 준비된 데이터들이 벌써 7만 개가 우리한테 이제 부여되고 있으니까 좋은 데이터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회수해서 조사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구글에서 뭐 설문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 정리가 되는데 전에는 어때요? 종이로 하는 설문을 했을 땐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속성을 빼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설문은요, 설문의 문항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데이터 가지고 왔어요. 성별, 나이, 신장, 건강 상태. 이것을 보면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까? 여기에 이 데이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나? 아니면 대부분의 나이와 또한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계하고 문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또 데이터의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또 데이터의 종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키, 남성, 여성 그건 질적인 거고요. 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적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데이터들이 동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항에서도 또 우리가 데이터들을 뭐 이산 또 연속 데이터들 뭐 질적인 거 양적인 거 다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종류들의 표현들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그 해석을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또 상대 도수라는 개념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시각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문자로 표로 설명을 해도 전달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 딱 하나를 보여주면 금방 어느 부분이 제일 높구나로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시각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줄 것이냐, 아니면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파이 그래프로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분을 전달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데이터의 종류를 알고요. 또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고요. 또 빅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을 하며 또 수집은 어떻게 하고 왜 데이터들을 또 우리가 해석하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실습을 통해서 엑셀에서의 기술 통계법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우리가 뭐 뉴스 기사 크롤링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셨죠? 질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 그 질적 데이터에는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서열 척도. 양적 데이터에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남자 0, 뭐 여자 1 수치로 도는 거, 이것은 질적 데이터로 우리가 또 가늠했고요. 양적 데이터는 뭐 신장, 체중, 뭐 이렇게 시간, 뭐 이렇게 숫자로 의미가 있는 숫자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양적 데이터를 쓴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에 대한 종류를 또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각화를 하면 전달력이 더 뛰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이제 빅데이터와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의 실습을 통해서 한번 또 멋지게 또 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